제 나이 50에 접어든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키우고 대학도 다 졸업시킨 뒤 이제는 제 여유를 즐기면서 살기 위해 노력 중에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 더불어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로 다정한 남편이 있는데 저랑 2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이니만큼 저는 제 남편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착각이라는 것을 몇 개월 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나도 놀랐던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렇게 찾아와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매 순간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고 제 목숨같이 소중했던 우리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시집을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축복처럼 첫째 아들을 낳게 되었고 연이어 둘째 딸까지 낳았을 때 몸조리를 한창 하고 있을 그쯤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꿈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친정엄마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기도 했는데 뭐 다 지난 지금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저 묻어두고 지내고 있어요. 그날은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몸조리를 한다는 핑계로 친정에서 둘째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물론 그 전부터 우리 엄마의 상태가 약간 이상하다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은 낯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몸조리를 하기 위해 친정에서 지내는 그 몇 주의 시간 동안 친정엄마는 가끔 저를 보면 언제 집에 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퇴근하고 돌아온 제 남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어요. 제가 시집을 간 이후에는 늘 혼자 살았던 엄마였기 때문에 집에 누군가가 와 있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게 느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자꾸 제가 친정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까먹으니까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는 했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3주쯤 흘렀을 때 저의 몸 상태도 꽤 많이 회복을 한 상태였는데 그날 갑작스럽게 전몸살이 찾아왔고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마사지도 해주시고 제 몸을 풀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도통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약이라도 타먹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그날 하필 일이 바빠서 남편이 조금 늦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친정엄마 옆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지나자 친정엄마가 갑자기 늦은 남편이 걱정이 된다면서 마중을 나가야겠다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련히 들어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친정엄마는 제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남편을 마중 나가셨고 한참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생전 저러지 않던 사람이 왜 저러나 싶어서 의아하긴 했지만 그날도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는 보이지 않고 남편만 혼자 쓱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 순간 뒷목을 스치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당신 혼자 들어와? 우리 엄마랑 못 마주쳤어? 엄마가 당신 마중 나간다고 나갔었는데?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장모님이? 이상하다. 지하철역부터 집 앞까지 오는 동안 장모님 닮은 사람도 못 마주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리더니 경찰서라고 하면서 저에게 충격을 받지 말고 일단 진정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뒷목을 스쳤던 불길한 기운이 정답이었던 듯이 저희 친정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놀래서 남편과 함께 응급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아주 불운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했고 하필이면 뺑소니 사고였기 때문에 구조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고 병원에 이송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든 다음이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급하게 형사인 사촌 오빠에게 연락을 드렸고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촌 오빠는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내려진 결론은 친정엄마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리하게 건너기를 시도하다가 뺑소니를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자가호흡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수사가 이루어지던 중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이 상황이 모두 몰래카메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뿐인 엄마를 잃었다는 생각에 세상이 떠나가라 울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아야 했고 친정엄마가 유일한 가족이자 버팀목이자 제 편이었는데 그런 엄마를 허망하게 잃었으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제가 우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을 때마다 남편은 제 옆에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제 몫의 일을 전부 해내 주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가만히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모든 걸 다 해주었어요. 상주 완장을 차고 저 대신 손님들을 내내 맞이하고 챙겨주고 했던 것을 비롯해서 장례에 관한 모든 비용과 처리를 혼자 다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직 인지 능력도 없는 제 어린 아들, 딸은 우리 시어머니가 장례식장 내내 제 옆을 지키며 돌봐주었고요. 정말 시댁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제가 장례를 무사히 잘 치르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시댁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종일 이 이야기를 풀어내도 모자랄 만큼 할 말이 많답니다. 물론 저와 맞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긴 했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항상 제 편에 서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셨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악착같이 아끼고 벌어 모아서 남편을 키운 분이었어요. 시장에서 나무를 팔면서 푼돈을 모아 제대로 자리를 잡고 크게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게 된 시어머니는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상품의 식자재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상품이 괜찮았고 대량으로 판매를 해서 그랬는지 주위 식당이며 뭐며 채소 과일을 납품하면서 떼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요즘 시대에 자수성가를 한 바닥부터 건물 꼭대기까지 서서히 상승곡선을 그려낸 대단한 어머니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우리 시어머니는 장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숫자에 굉장히 강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한창 셈에 대해 공부를 할 때 문제를 내면 시어머니가 아이들보다 더 빠르게 수를 읽어내곤 했어요. 맞추는 속도를 아이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니 아이들도 오기가 생겨서 할머니 한번 이겨보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총명을 잃어갈 법도 한데 그런 생각이 싹 지워지도록 셈에 강했고 지혜까지 있으신 분이라 본받을 모습이 참으로 많았었지요. 제가 처음에 시집을 왔을 때 우리 시어머니의 인상이 장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조금 사납기도 하고 항상 미간에 인상을 쓰시던 분이라 긴장감이 매일같이 맴돌았었어요. 저를 미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눈치도 많이 보고 시어머니가 부르면 제깍제깍 행동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었더랬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인상과 달리 저에게 텃세를 한 번도 부리신 적 없고 그 흔한 시집살이 또한 대놓고 시키셨던 적이 없었어요. 무뚝뚝하긴 했지만 저를 늘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셨고 저희 친정 엄마까지도 챙겨주시던 마음씨 고운 분이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만난 이후에 사람의 인상으로 지레 겁을 먹는다거나 성격이 나쁠 것 같다고 색안경을 끼는 일도 싹 사라지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거의 바로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임신을 한 몸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놀면 뭐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 마트에 가서 일을 돕겠다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고생해서 굳은 살이 잔뜩 박힌 손으로 제 손을 매만지면서 고운 손으로 힘든 일 하지 말라 하셨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는 걸 고생하는 거라 생각하시며 못 보시겠다고 하시던 분이셨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 싫어하시던 분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에 존재하냐고요? 제가 정말 큰 행운아였나 봅니다. 제가 친정에서 몸조리할 때도 너무 잘했다고 하시면서 친정엄마께 고생하신다며 꼭 챙겨드리라고 용돈까지 쥐어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제 몸조리를 도와줘야 할까봐 싶어 집에 육아용품이며 수유용품까지 전부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아, 죄송스러웠죠. 미리 알았더라면 친정집에서 며칠, 시댁에서 며칠 이렇게 나눠서 지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시어머니에게 정성과 효도를 다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살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간은 참 속절없이도 흘러서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폐에 커다란 암덩어리가 달렸는데 그걸 모르고 사시다가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흘러 들어와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이미 몸에 전이가 다 되었고 항암 치료를 연명하시다가 2년을 더 버티시고는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를 의지했듯 시아버지를 많이 의지했던 남편은 상심이 컸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번만큼은 제가 시아버지 가는 길을 제대로 모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철의 여인 같은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모든 일을 다 해내셨어요. 제가 할 일이 전혀 없을 정도로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준비를 다 하셨더라고요. 마지막 발인을 하는 날이 되어서야 눈물을 찔끔 흘리시는데 제가 옆에서 부부금슬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둘이 사이가 나빴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대단히 묻어나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전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할 시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이라면 기겁을 할 만한 내용이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마음을 남편에게 슬쩍 내비쳤습니다. 남편은 제 입에서 먼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 무척이나 놀란 듯 보였고 몇 번이나 저에게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 엄마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고 모시고 살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뿐인 자식 시집 보내고 나서 많이 외롭고 적적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은 어머님이라도 내가 챙기면서 살고 싶어. 결혼 초반에는 우리 엄마 눈만 마주쳐도 힘들어하고 어색해했잖아. 같이 산다는 건 피할 구멍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괜찮겠어? 한번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다시 분가하기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 그럼 나도 고민 많이 해보고 내린 결정이니까 이참에 그냥 합가해서 살자. 어머님이 나 시집살이 시키실 분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마가 싫어할지도 몰라. 혼자 사는 게 오히려 자유롭게 편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니까 한번 의중이나 살펴보고 오자 그럼. 싫다고 하셔도 꼭 설득했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도 아직 어리고 하니까 할머니랑 같이 살면 오히려 정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시어머니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일 없다면서 혼자 여유를 즐기고 싶다고 거절을 여러 번 하셨지만 저는 그게 시어머니의 진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살 때와 혼자 살 때의 그 공허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절절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끈질기게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하루가 뭐다 하고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를 설득한 끝에
두 손 두 발을 다 든 시어머니는 합가에 동의를 하셨고 시댁이 저희 집보다 평수가 컸기에 시댁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할 때 두 집을 모두 정리하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건 딱 잘라서 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이 담겨있는 집이라 손때 묻은 집을 팔 수 없다고 하셔서 그 마음을 존중하며 시댁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죠. 우리 시어머니가 말은 하지 않아도 시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잘 알게 되었어요. 그 뒤에 저희 가족은 참으로 평온한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 무더니 노력을 해주셨고 저는 친정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긴 했지만 시어머니 덕분에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집에서 쉬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늘 항상 시어머니는 부엌을 차지하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셨고 매 시간마다 저에게 먹고 싶은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음식을 철대면 만들어주시고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셨던 덕분인지 제철 음식을 매번 만들어주셨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 시어머니가 옆에서 호랑이 같은 저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달래주고 서로 싸우며 화해까지 시켜주셨어요. 아이들이 저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챙겼을 정도니 얼마나 우리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위해 노력하셨는지 감이 오시려나요? 아이들이 자야 하는 시간이 되면 잠투정이 심한 첫째 아들을 손수 데려가 재워주셨고 우리 아들은 제 품에서는 징징거리며 울다 잠이 들어도 시어머니 옆에서는 곤히 잘만 자더라고요. 같이 살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식자재 마트를 하며 벌었던 돈이 꽤 되어 현금을 금고에 쌓아두고 산다는 소문까지 있었던 우리 시어머니 덕분에 아이들은 남부럽지 않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자랐죠. 우리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도 용돈을 쥐어주시곤 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정말 몇백만 원이 들어가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욕심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특별하게 튀지 않은 무던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성과도 미미했고 승진 자체도 동기들 중에서는 늦은 편에 속하는 부류였는데 자기는 이런 평범함에 만족한다던 사람이었어요. 성품이나 성격만큼은 무척이나 좋았는데 우리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음을 유지하는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상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우리 부부는 너무 유난스럽지 않게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다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애들을 키웠고 늙어가는 시어머니를 보살폈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제 나이는 4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우리 시어머니는 7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죠. 그때쯤엔 이미 식자재 마트도 다른 사람에게 비싼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긴 뒤였고 우리 시어머니는 집에서 늘 TV를 시청하면서 지내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의 일부라며 저와 남편에게 손주들 시집장가 보내고 노후 생활에 보태 쓰라며 통장을 하나 건네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도 되나 싶어서 남편의 눈치를 보았는데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그 돈을 받더라고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생활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했기에 전 진심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을 다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늘 항상 문제라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생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특히 돈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큰 골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저희 남편이 받지 않았겠어요? 큰 돈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자금을 탁탁 나누어서 노후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하더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씀씀이가 점점 해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로 보이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술값으로 몇백만 원을 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차를 타고 싶었다면서 갑자기 외제차를 떡하니 사오지를 않나.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주려고 샀다면서 평소 시어머니가 들었던 적도 없는 명품 가방을 사온다거나 화장품을 사온다거나 하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뭐 한다고 이런 게 필요하겠니? 나를 챙길 것이 아니라 네 마누라한테나 선물을 해라. 다 늙어서 피부에 영양크림 바르면 어디다 써? 아유, 우리 엄마 피부가 어디가 어때서. 그러지 말고 이 비싼 거 좀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필요한 거 다 챙겨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처음에는 핀잔을 주는 듯 하다가 별소리 없이 남편을 냅두더라고요. 전 솔직히 조바심이 나기도 했어요. 남편이 자꾸 돈을 물쓰듯이 쓰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 돈을 쓸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라면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을 하려고 노력할 텐데 남편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서 허세도 붙었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니 쓰는 재미에 맛이 들렸을 수도 있지만 저런 행동은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편을 은근히 드시는데 저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돈을 준 이유는 물론 저희의 노후를 위해서도 있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돈인데 남편이 너무 개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남편이랑 부쩍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들어서 돈 쓰는 게 너무 해퍼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명품을 쓰시기나 하셔? 그거 전부 사치라는 걸 왜 몰라?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술값은 왜 다 당신이 내는 건데? 언제부터 우리가 부자였다고 그렇게 돈을 팍팍 쓰냐고.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옷이니 가방이니 그런 거 하나 못 사줘? 내가 다 쓸 수 있는 만큼만 쓰는 거지. 당신도 뭐 돈 쓰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언제 돈 쓰고 싶어서 그렇대? 당신이 돈 생겼다고 너무 으스대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 돈 아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 거 몰라서 그래? 다 컸어. 내가 이 돈 가지고 술값 몇 번 계산한 거 말고 나한테 쓴 게 뭐가 있는데. 돈이 생겼는데 고마운 친구들에게 한턱 쏠 수도 있지. 거참. 그동안 내가 얻어먹은 술이 얼만 줄 알고 이런 거 한 번에 계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 돈이 당신 돈이냐 이 말이야. 어머님이 주실 때 뭐라 그랬어? 우리 자식들한테 쓰라고 주신 돈이잖아. 애들이 다 크긴 뭘 다 컸다고 그래. 그래봐야 대학생이야. 나 때는 대학에 들어가면 알아서 용돈 벌어서 쓰고 그랬다고. 하여간 요즘 애들 너무 빠져가지고 사는 거지. 언제든 강하게 키워야 한다더니 돈 생기니까 변한 건 당신 아니야? 몰라. 난 앞으로도 고생한 우리 엄마를 위해서 쓸 거고 날 위해서 쓸 거야. 남편이랑 저랑은 서로 돈에 관한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와중에 아들, 딸들 까지고 철없이 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들, 딸들에게 용돈도 쥐어주고 필요한 물건들이 생기면 죄다 최고급으로 안겨주니 자식들까지도 이 돈이 내 돈이구나 하면서 물 쓰듯이 쓰기 시작한 거죠. 저만 예전처럼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에 의존하며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비정상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대화를 줄여나가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산 지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을 때쯤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식자재 마트를 그만둔 이후에 한동안 푹 쉬고 싶다고 하시며 집 밖으로 나가질 않으셨었는데 그 생활이 꽤 편하고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밖에 나가는 일 없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셨고
그러다 보니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늘 똑같은 일상만 반복적으로 살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편안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어딘가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여유로움 속에서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나이 50을 넘긴 이후에 친구들도 자식들을 다 키우고 퇴직을 하고 집에서 놀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준비를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불안해하고 제가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서 그런 건가 싶어서 같이 나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시고 그냥 저랑 함께 집에만 있고 싶어 하셨어요. 저에게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하는 행동을 하거나 제가 가만히 있다가 시어머니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왜 저러나 싶었지만 사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약속이 있어서 집에 늦은 시간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놀래서 들어갔죠. 거실에서 딸이랑 시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저희 딸이 너무 매섭게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슬쩍 그 자리에 끼었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빨래를 했는데 우리 딸 옷 중에 몇 개 없는 비싼 원피스를 세탁하고 건조기에까지 널어버리는 바람에 옷이 다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내가 분명히 내 옷은 세탁소에 맡겨야 하는 거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했잖아. 이 옷 내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비싼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랬었나? 아유,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방에 아무렇게나 던져놨길래 말아도 되는 옷인 줄 알았지. 그러길래 옷을 왜 그렇게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그래? 아니, 내 방에는 왜 막 들어오는데 내가 내 방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방 하나하나 뒤져서 옷을 가져가서 빨았다는 게 너무 짜증나. 할머니, 자꾸 왜 나 감시하고 그래? 이 옷 어떻게 할 거냐고. 아이고, 할미가 돈 줄 테니까 하나 새로 사면 되지.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리 썽을 내고 그러냐, 응? 이게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옷이 아니니까 그렇지. 할머니 한정판 몰라? 이거 브랜드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옷이란 말이야. 웃돈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는 옷인데 이걸 어떻게 구해? 얘, 너 할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비슷한 건 얼리고 널렸구만. 하나 새로 사면 되지. 너 할머니한테 너무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야? 엄마,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분명히 할머니한테 내 방 들어와서 아무거나 만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진짜 할머니 늙어서 왜 저러는 거야? 내 빨래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거 비싼 건데 속상해 죽겠어. 너 자꾸 이럴 거야? 할머니가 비싼 거 사주신다고 했지? 그리고 그깟 옷이 뭐라고 할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네 손으로 빨래 해본 적이나 있어? 너는 아무렇게나 옷 휙휙 벗어 던지면 다 하지? 집안일 하는 사람 생각은 안 하면서 앞으로는 네가 빨래해? 엄마는 나한테 왜 이래? 속상해 죽겠는데 나한테 왜 화를 내고 그러냐고. 딸은 이제 와서 반항이라도 하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행동이 화가 나서 방으로 따라 들어가 딸에게 화를 더 내게 되었고 결국 저와 딸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딸의 편을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 때 애들이 멋부리는 거에 얼마나 민감한데. 그럴 수 있지. 어머니께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자꾸 깜빡깜빡 하시네.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빨래에는 손대지 말라고 해야겠으니 앞으로 그런 건 당신이 더 신경 쓰도록 해.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가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효심이 깊었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전 놀랐죠.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던데 우리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제가 20년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집안일에 손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힘드실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손 댈 때마다 문제가 생기니까요. 제 신발에도 구두약 다른 색으로 잘못 발라놔서 망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요? 돈도 있으시면서 이런 일로 손 쓰시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일할 사람을 따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서 나를 뒷방 노인의 취급이야. 나 아직 정정하다 정정해. 애나 어른이나 아주 그냥 나를 무시하는데 도가 텄지. 돈이 있으니 사람을 쓰자고. 그렇게 써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집 사고 건물 사고 하니. 그만 좀 하세요. 이미 넘칠 만큼 재산도 있으신 분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집안일에 손대지 마시라고요. 당신 어머님께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우리 집이 부자였다고 일하는 사람을 두고 쓰자는 말을 하고 그래? 어머님이 적적하시니까 뭐라도 해보시려고 한 거겠지.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오죽하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두고 쓰는 게 이러나 저러나 더 낫다니까. 그리고 당신이 더 신경 쓰면 된다고 했잖아.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맨날 나가서 놀기 바쁘지. 집안일 돌보자 하는 사람이 누군데? 참, 뭐라고? 내가 언제 집 밖에 나가서 놀기만 했다고 그래. 당신처럼 관심 하나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신경 쓰는 척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우리 집이 원래 잘 살았던 집도 아니고 그 돈도 전부 어머님께서 주신 돈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당신. 쌩 사람 잡고 있네. 내가 뭘 변했다고 그래.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나 못해? 손만 대면 다 망가뜨리는데 손 대지 말란 소리 하나 못하냐고. 그만들 해라. 아주 속 시끄러워 죽겠다. 앞으로 내가 집안일에 손 안 댈 테니 그만들 좀 싸워. 앞으로는 와이프가 집안일 신경 쓸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고만 계세요. 저는 기가 막혔죠. 솔직히 집안일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시어머니 대신에 일하는 거? 정말 기꺼이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남편이나 자식들이 저에게 일을 미루는 건 너무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맡아서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집안일에 신경을 쓰면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하니 아주 이상한 것들이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에게 분명히 밥상을 차려드렸고 같이 점심밥을 먹기까지 했는데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점심을 굶어서 배가 고프다고 난리를 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딸 방에 들어가는 걸 저희 딸이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자꾸만 방에 들어가서 딸이 모아둔 액세서리를 훔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은 저에게 집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며 화를 냈어요. 우리 엄마가 점심을 못 먹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길래 매일 밥을 굶는다고 하시는 거야? 당신 점심 한 끼 차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은 어머님이랑 같이 쌈밥 만들어 먹었어. 내가 요리한 사진까지 찍어뒀는데 보여줘야 믿을 거야? 엄마, 할머니 또 내 방 들어왔어? 내 귀걸이랑 반지가 사라졌어. 할머니가 내 액세서리 가져갔지? 내가 뭘 가져갔다고 생사람을 잡고 그래? 이것 봐. 할머니 외투 주머니에서 나오잖아. 이게 얼마짜린데 자꾸 내 액세서리를 훔쳐가는 거야? 할머니, 자꾸 내 방에 들어오면 나 진짜 문에 열쇠 걸어 잠글 거야? 하루가 뭐다 하고 투닥거림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짜증만 내고 싸움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쳐가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어느 날 창밖을 하염없이 보다가 갑자기 결심이라도 한 듯 제 손을 잡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 한청 같은 게 들리는 것 같고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내가 아무래도 단단히 정신병에 걸린 것 같으니 정신병동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아유,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너무 집안일에 신경을 쓰셔서 그런 거예요.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떻겠어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노인정에 데려다 드렸는데 노인정에 몇 번 가본 시어머니는 거기서도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건지 매일 우울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노인정에 가서 사람들에게 본인의 과거를 부풀리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채소 장사를 하면서 강남에 건물을 샀다면서 월세를 받는 건물주라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꽤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재력은 없었거든요. 당연히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 버렸고 노인정에서도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런 복잡한 곳에서 살다가는 정신이 빠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부산에 있는 친척 집에 며칠 있다가 오겠다면서 호련히 짐을 싸들고 사라지셨어요. 제가 부산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시어머니가 극구 거절을 하면서 뒷방 노인을 취급하지 말라며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졌는지 모를 일이었지만 그냥 우울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부산으로 호련히 떠나버리시고 도착하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던 시어머니는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전 놀래서 남편에게 그 친척집에 전화를 해보라고 닥달을 했고 남편은 저에게 황당해하면서 되묻더라고요. 아, 참, 친척? 우리 엄마가 부산에 친척이 어딨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어머님께서 부산에 있는 친척집에 가신다고 사라지셨는데 아들이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더니 밖에 나가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에게 잘 도착하셨다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데 아니 전화를 바꿔주지도 않고 말만 저렇게 전하면 제가 믿겠나요? 남편에게 당장 다시 연락해서 연결해보라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친척이랑 친하지 않아서 자꾸 전화하는 게 부담스럽다며 말을 돌렸어요. 그렇게 며칠만 지나고 돌아오겠다던 시어머니는 연락도 닿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에 있는 친척집에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친척들이 뭐 나쁜 짓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아이,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오시겠지. 전 그런 남편에게 박박 우기면서 나는 친척집에 가봐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그래. 사실 엄마가 친척집에 갔다는 거 거짓말이야.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어. 에이, 엄마가 나한테 메시지만 한 통 보내고 사라졌어. 2번 다신 찾지 말라고. 요즘 들어 영 우울하시고 이상한 소리도 들린다면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오셔야겠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아. 저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실종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남편의 말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천하태평하게 구는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한평생 키워주었던 시어머니가 실종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어찌 저리 담담할 수 있는지 정말 이게 자식이 맞나 싶었죠. 저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백방으로 시어머니를 찾으러 다녔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접수를 했지만 시어머니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찾는 일에 시간을 다 쏟아부으니 집안일은 내팽개쳐졌고 남편과 자식들은 그런 저에게 제발 그만하고 집안을 돌보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 엄마가 알아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연락이 없겠지. 거기다가 신고까지 한 마당에 뭘 그리 찾으러 다녀. 대한민국 경찰들이 그렇게 일을 널널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연락 올 거야. 그냥 집에서 기다리란 말이야. 남일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의 말이 정말
실망스럽고 귀에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날 시어머니께서는 그때까지도 연락이 한 통 오지 않았고 저는 점차 포기를 하고 일상에 다시 녹아들고 있었죠. 그날도 집에서 멍하니 있었는데 아파트 밖이 소란스럽더라고요. 누군가가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데 자꾸 듣다 보니 목소리가 귀에 익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래서 아파트 부엌 쪽 작은 창을 통해서 밖을 내려다보니까 글쎄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집이 2층에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는데 누가 봐도 우리 시어머니였어요.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내복바람에 맨발을 하고서 머리까지 죄다 헝클어진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제가 추운 것도 모르고 창문을 열어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네가 몰라서 그런다. 너도 얼른 그 집에서 빠져나와야 해. 안 그러면 내 꼴이 날지도 모른다. 당장 나와라 우리 며느리. 당장 나와서 도망치란 말이야.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내 아들이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놀래서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승합차에서 웬 남자 셋이 내리더니 시모를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외치면서 맨발로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갔는데 이미 남자들이 시어머니를 잡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시어머니 때문에 순간 제가 꿈을 꾸었나 싶었는데 차가운 눈바닥에 시어머니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 실종 사건에 대해 진척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촌 오빠가 사건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실종 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사촌 오빠가 아주 큰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이걸 전달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 기록을 검색해보니까 보호자가 신청을 취소했다고 사건 종료라고 적혀있더라. 네가 직접 취소한 게 아니라면 자식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네 남편이 취소를 했다는 소리밖에 더 되겠니? 거기다가 내가 의심스러워서 더 알아보니 사건을 취소한 보호자가 지금 네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했다더라. 저는 사촌 오빠에게 오늘 시어머니가 찾아온 이야기부터 남편이 시어머니의 실종에도 무척이나 덤덤하다는 근황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돈을 준 이후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사치를 즐기기도 했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한 이야기까지 모조리 전달했습니다. 저랑 사촌 오빠의 결론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재산까지 모두 탐이 나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버렸다는 것까지 흘러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번 돈의 일부를 주었지 전 재산을 다 남편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뒤로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는데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왜 진즉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자리를 비우는 것도 이상했고 제가 없는 데서 자꾸 통화를 하는 것도 수상해 보였죠.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사촌 오빠가 저에게 미행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저와 사촌 오빠는 주말에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순간을 골랐어요. 그날 친구를 만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랐기에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대망의 그날이 오고 저랑 사촌 오빠는 남편의 뒤를 몰래 쫓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제가 온다는 걸 꿈에도 몰랐는지 차를 끌고 외곽으로 나가더니 고속도로를 타더라고요. 사촌 오빠랑 저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뒤를 쫓았는데 강원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남편이 차를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남편을 확인하고 따라갔더니 남편이 누군가를 면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병실 앞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히 열었더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남편이 있더라고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부산에 있는 친척집에 가신다던 시어머님이 여기서 왜? 남편은 놀라서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았고 전 솔직하게 미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니 시어머니가 놀라면서 저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누구야? 누구야 당신? 아이, 무서워. 다가오지 마, 무서워. 전 너무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며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 남편은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당신이 여행을 간 사이에 어머니께서 울면서 나를 찾아왔어. 소변을 잔뜩 지려서는 이런 꼴을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요양원에 넣어달라고 하시더라. 놀란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치매 증상이라고 하더라고. 심지어 어머니는 이미 징직의 치매임을 확인하시고 약도 드시고 계셨어.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환청이 들려서 괴롭다고 했고 감퇴되어가는 기억력에 힘들어하셨다고 했어요. 결국 본인이 견디지 못해서 요양원에 찾아 들어가게 되신 거라고. 치매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일부러 무덤덤한 척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면회를 와서 시어머니를 보살피면서도 문드러지는 그 속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엄마가 그러더라. 장모님도 치매 초기 증상이었던 건 아니냐고. 사리분별을 못해서 그렇게 허망하게 가신 것 같다고. 본인까지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 며느리 어떻게 살겠냐고. 중간에 한번 정신이 돌아와서 당신 보고 싶다고 집 앞에 가셨다가 다시 치매 증상이 도진 거야. 당신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혼자 자책하시더라. 저는 추운 겨울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던 그날이 떠오르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 모습이 뭐가 추하다고 저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그러세요? 왜 저만 불효를 저지르는 며느리로 만드시냐고요?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온화한 눈으로 제 등을 쓸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우리 며느리. 내가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어서 내 말로 찾아온 거요. 늘 건강하고 우리 아들도 잘 챙겨주고 손주 손녀한테도 잔소리 그만하고.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아이 가끔 이렇게 이쁜 얼굴이나 비춰다오. 그러시더니 갑자기 모든 걸 까먹어버린 사람처럼 또 창밖을 보시더라고요. 치매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싶어서 소름이 막 돋았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순식간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애처럼 돌변해서 울고 불고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유,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이랑 같이 돌아오는데 남편이 저에게 말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철없이 돈을 흥청망청 써서 놀랐지. 그만큼 우리 엄마에게 잘해주고 싶었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과시하고 싶었고, 우리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돈을 모으고 살았는지 잘 아니까 좋은 차 태워서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엄마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다가 보내고 싶었어. 저는 그 속도 모르고 남편의 카드값만 보고 화를 냈던 것이었어요. 아니야, 당신에게 마음의 짐이 남아있었을 텐데 내가 모태하려줘서 내가 더 미안해. 미리 말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어머님을 챙겼을 텐데.
그날 남편과 저는 모든 오해를 풀고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에게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전했고 우리 아들, 딸들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을 반성하며 울었어요. 저희는 그 뒤로 주말마다 다 같이 나들이를 가는 느낌으로 요양원에 찾아가 아이처럼 구는 시어머니를 챙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을 한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많이 쇠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텨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가족을 못 알아보는 시간이 더 길지만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오실 땐 정말 예전 모습 그대로 저희에게 미소를 지어주시곤 하십니다. 그 한순간의 기억으로 모든 캐캐 묵은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시어머니가 하늘의 별이 되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찾아뵈려고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었던 그 정과 사랑을 저도 돌려드리고 싶거든요. 언젠가 우리 친정엄마 곁으로 가실 시어머니, 가시는 날까지 행복한 기억만 남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의 평안을 위해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